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참치잡이에 나선 한국인 선원 5명이 피랍됐습니다. 외교부는 즉각 현지 공관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 측의 불리한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킨 인천 상륙작전은 미국이 수년간 축적해온 자료 덕에 가능했습니다. 맥어더 장군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된 당시 미군의 보고서를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연간 2천만 원 넘게 수익을 낸 주식 투자자에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고 증권거래세는 내리기로 했습니다. 상위 5% 주식 투자자의 세액 부담은 늘지만 나머지 개미 투자자들의 세액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정치검찰의 왜곡된 수사를 목격했다며 검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신임받고 국회로 복귀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라며 국회 안에서 대여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국적의 30대 남성이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폭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빠지자 범행까지 이른 겁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해상에서 참치 조업을 하던 선박과 이 배에 탑승하고 있던 한국인 선원 5명이 피랍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24명의 가나 국적 선원들은 풀려났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이곳에서만 벌써 7번째 피랍입니다. 첫 소식 이동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3시 40분, 우리 시간으론 자정을 넘긴 시각, 서아프리카 베냉공화국 남쪽 111km 기니만 해상에서 우리 국민 5명이 피랍됐습니다. 납치된 국민은 가나 국적 선박 994톤급 파노피 프론티어호에서 참치잡이 조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선박에는 총 30명의 선원이 승선했는데 이 가운데 우리 국민 5명과 가나 국민 1명이 피랍됐고 나머지 가나 국적 선원 24명은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납치 세력의 신원과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외교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사항 없고요.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한국인 선원을 보낸 회사 피오마린 측은 납치 세력이 나이지리아 해역인 동쪽으로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총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는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피랍돼서 인명의 피해 없이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구출된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기니만 등 서아프리카해안은 참치 어획량이 풍부한 데다 원유와 화물 운반 선박이 많아 해적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가봉 리브리빌 인근에서 새우잡이를 하던 한국인 선원 1명 등 6명이 해적에 납치됐다 37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입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단번에 부상까지 밀렸던 불리한 전세를 바꾼 계기 기억하십니까? 성공 확률 5천분의 1이라고 했던 인천 상륙작전 덕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작전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MBN 취재 결과 일제 때 일본을 치기 위해 1945년 미군이 미리 작성한 보고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한국전쟁의 판세를 바꾼 인천 상륙작전. 인천 앞바다는 밀물 시간이 짧은 데다 좁고 긴 수로 때문에 7만 5천여 명의 연합군 부대가 상륙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맥어더 장군은 한국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세계 역사상 22번째 위대한 전투가 될 거라며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1945년 미 극동 육군사령부가 작성한 작전계획과 미 제24군단이 그해 9월 인천에 입성했을 당시를 자세히 기록해둔 실시간 보고서가 존재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인천항 주변 해안선의 길이와 30피트, 약 9m가 넘는 조수 간만회차, 팔로트에 달하는 조류, 넓은 갯벌의 존재 등 당시 인천항 주변의 구체적인 정보가 기록됐습니다.
지도에는 인천항 부근의 수심은 물론이고 방파제와 백사장의 위치, 접항시설의 보수 상태와 갯벌의 위치를 비롯해 6에서 8인치라는 깊이까지 표시돼 있습니다. 상륙한 병력이 이동할 진출입로를 포함해 인천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표기돼 있고 선명하지는 않지만 인천항 주변과 조수간만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공사진도 첨부돼 있습니다. 미군은 1945년 당시 일본군의 패전 처리를 위해 인천에 들어왔는데 혹시 모를 교전에 대비해 인천항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수년 동안 구축해 놓은 데이터에 의거해서 승리를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찾는 그런 노력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 인천 상륙작전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은 5천분의 1의 도박이 아니라 충분히 성공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한 작전이었다는. 이후 미 공군 정찰팀의 정밀 촬영과 한국인이 중심이 된 켈로 부대원의 팔미도 등대 탈환 등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작전은 세계 전투사에 남는 승리가 됐습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북한이 대남 군사 행동을 보류하는 대신 철회를 해야 한다. 우리 국방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북한이 이를 또 물고 늘어졌습니다. 실언으로 북남 관계에서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경고한 겁니다. 또 6.25는 남한과 미국, 유엔군이 북한을 침략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준호 기자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남 군사 행동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북한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담화를 통해 국방부 장관이 허세성 목소리를 내는 건 경박하고 우매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보류가 재고로 될 때엔 재미없을 것이라며 실언 탓에 북남 관계에서 더 큰 위기 상황이 오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도중에 한국 당국자들은 자중하라. 그렇지 않으면 군사행동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하지만 정 장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6.25 70주년 한미 공동성명에서 연합 방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노력도 지원하겠다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남북 간 설전 속에 북한은 70주년을 맞는 6.25에 대해선 다시 북침설을 꺼내들었습니다. 노동신문은 미 제국주의가 방대한 병력을 동원해 온 나라를 잿더미로 만들었다며 남한과 미국, 유엔군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어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용의롭게 수호하고 영웅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친 위대한 전승 세대의 불타는 애국심과 조선중앙통신은 한 발 더 나아가 6.25는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도발한 침략 전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한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 행동 보류를 결정하자마자 남북 사무소가 다 폭파됐음에도 여권에선 종전선언 재추진 등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쏟아냈습니다. 야권에선 북한의 도발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비핵화부터 하지 않는 건 빗장부터 푸는 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도발로 잠시 주춤했던 한반도 종전선언 재추진을 꺼내들었습니다. 군사행동 보류에 멈추지 말고 남북 간 협력을 다시 시작할 때라는 겁니다. 긴장과 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수적입니다. 김원내 대표는 우선 협력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꼽으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적십자회담 추진 등 구체적 주문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유엔 안보리 위원들에게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남북 대화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독자적으로 추진할 건 하고 미국과 협력할 부분은 하고 워킹그룹이 블로킹그룹이 되지 않도록 해나가야 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특보 역시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대북 지원을 못하는 건 아니라며 호응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절대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면서 정규직 전환이 속속 이루어졌죠.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최근 3년 동안 9만 명 이상의 비정규직과 파견, 용역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8천여 명이었고 이어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순이었습니다. 여기에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 공기업, 교육기관까지 모든 공공부문을 합해 앞으로 12,000명을 추가해 모두 20만 5천 명을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거지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얼마 전 보안검색원 1,900명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인천공항공사를 둘러싼 논란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거든요. 원래 정규직 자리는 그대로라고 하지만 올해만 3,200억 원 적자가 예상되는 인천공항이 현재 정규직인 1,400명보다 더 많은 1,900명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떠안게 됐는데 어떻게 정규직 일자리를 원래대로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한 그 과정도 공정치 못하다는 겁니다. 박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엔 청와대 앞으로 달려간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원들. 지난 22일 보안요원 직고용 방침 이후 벌써 세 번째 기자회견인데 요구는 간단합니다. 직고용 발표는 어느 노동자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노사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기본 원칙이 꼭 지켜지도록. 그렇다고 정규직 전환 대상인 보안검색 요원들이 이번 방침에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보안검색 요원이라도 채용이 2017년 5월 12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입장이 다른 겁니다. 합의 당시 기준으로 보던 다른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대통령님 단양하신 전후로 나누니까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식으로 통보를 하니까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공공기관의 정규직화를 멈춰달란 청원이 이틀 만에 23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논란이 가열되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이 직종은 기존에 이제 보안검색 직원, 소위 비정규직이죠. 일하시던 분들의 일자리를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에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첫 번째로 관련이 무관하다. 네네. 예. 청년들이 분노한 부분은 그게 아니라는 반론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정규직 TO로 해서 공개 채용을 한다면 그걸 또 도전하는 또 젊은 청년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기회의 공정이라는 것이죠. 협력업체를 통해서 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이분들이 정년까지 보장을 받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정규직 일자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없는 거죠. 현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책 추진에 세심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는 주식 투자로 2천만 원 넘게 수익을 보면 개미 투자자들도 20% 이상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거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조세 저항 우려도 나옵니다. 먼저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현행 금융세제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오는 2023년부터 주식 투자로 2천만 원을 넘는 수익을 보면 주식 양도세를 내도록 한 겁니다. 현재는 특정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는 등의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과세 대상을 소액주주들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천만 원까지의 이익은 기본 공제해주고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는 3억 원을 기준으로 20%와 25% 비율로 양도세를 매긴다는 방침입니다. 과세 방식도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 상품의 연간 손익을 따져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세를 확대하는 대신 현행 0.25%인 증권 거래세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0.1%포인트 인하됩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세수 중립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를 통해 증가하는 세수만큼 증권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현재 600만 명가량의 주식 투자자 중 상위 5%인 30만 명만 세부담이 늘고 나머지 570만 명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를 모두 걷는 데 대해 투자자들의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부동산도 조이고 주식도 조인다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시행 시기 같은 것들은 조금 늦추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정부는 금융사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모으고 다음 달 말 세제 개편안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금융세제 개편안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이기종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부 부담 이렇게 대충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얼마나 늘어날까요? 네, 주식 양도소득이라는 건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나온 이득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네. 보유한 주식 가치가 변하는 건 관계가 없고요. 네. 팔아서 실현된 이익에만 부과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현금화했을 때만. 네, 맞습니다. 2천만 원 넘는 부분에만 과세가 되니까 소득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네.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해서 4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는 0.25%의 거래세만 있으니까 이걸 곱해서 35만 원만 내면 되는데요. 네. 2023년이 되면 거래세는 0.15%로 줄어들지만 양도세가 붙어서 수익 4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공제하고 2천만 원에 20% 세금을 붙이면 총 세금은 421만 원이 됩니다. 와, 10배가 넘네요. 만약에 이쪽 주식에서 1,800만 원을 벌고 또 저쪽에서 뭐 500만 원을 벌고 그러면은 총 2천이 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될 때는? 네, 말씀하신 예로 따지면 2천만 원을 넘는 부분 300만 원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고요. 아, 합해서. 네,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종목들을 모두 합치고 또 각각 다른 금융사에서 거래된 부분이라도 이를 연간 수익을 모두 합쳐서 2천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아, 주식을 오래전부터 보유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샀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은 굉장히 부담이 클 텐데요. 주식을 사서 묻어두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5만 원대인 삼성전자 주식이 10년 전에는 만 원대였거든요. 네. 이걸 만약에 2023년도에 팔아서 이익을 얻게 되면 차익이 크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걸 2023년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에 팔아버리자.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2023년부터 제도를 도입할 때 네. 주식 취득 금액은 바로 전년도 말, 2022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 오른 부분에만 세금을 과세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현실적이네요. 그런데 주식이 늘 돈을 버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큰 손실을 봤는데 올해 이익을 봤다고 내가 세금을 낸다. 그럼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2월 공제 제도라는 것을 정부가 도입했는데요. 네. 2023년에 손실이 났다면 이걸 3년까지, 이후 3년까지 2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밀어서 이익과 합쳐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3년에 손실이 2천만 원이 났고 그 다음에 이익이 5천만 원이 났다면 2024년에 난 2천만 원을 손실 부분을 제하면 2024년 이익은 3천만 원이 되는 셈이고 초과 수익 1천만 원에만 세금이 붙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도 당장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안 내던 세금을 더 내니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에 영향은 없을까요? 네, 소위 개미 투자자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가 해마다 2천만 원을 넘는 수익을 내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또 과세 대상이 전체 주식 투자자의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는 밝히고 있고요. 네. 이번 방안이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네. 다만 거래세가 인하되기는 해도 아예 폐지하겠다 이런 로드맵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주식 양도세의 경우에 선진국 대부분 도입하고 있어서 그 흐름으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미국이나 독일, 일본처럼 거래세도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려면 다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자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은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라며 작심한 듯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고 검찰의 자체 감찰론,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직접 감찰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엔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연일 검찰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그런 수사를 우리는 목격하면서 올바른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가 있었던가를 우리는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 행사에선 검언유착 사건뿐 아니라 한명숙 사건 처리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알란드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한편 한 검사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면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린 그림을 자기 작품으로 팔았다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보조 작가는 미술계 관행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겁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열린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가수 조영남 씨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 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부디 저의 결백을 가려 주십시오. 조수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완성하는 건 미술계에선 흔한 일로 구매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는 조 씨 측과 조수의 도움을 알리지 않고 그림을 판매한 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검찰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미술계 관행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작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작품의 가치 평가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구매자에게 제3자 관여 여부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작이나 저작권 시비가 없는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하였는데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조 씨 측은 현대미술 창작 행위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서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입장이었는데 현명한 판결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김홍업 두 형제 간 상속 분쟁이 여론전으로 확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죠.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이 김홍걸 의원이 유언장 내용을 왜곡했고 노벨 평화상 상금도 몰래 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장과 통장 다 자기가 갖고 있는데 상속자라고 주장해 가져갔다는 겁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이 공개한 고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입니다. 노벨 평화상 상금 8억 원과 32억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복 형제인 김홍업 이사장과 김홍걸 민주당 의원의 유언장 해석이 다릅니다. 분쟁의 핵심은 상금과 자택입니다. 김홍업 이사장은 상금에 대해선 김홍걸이 몰래 이 돈을 인출해갔다고 말하고 자택은 소유권이 김홍걸에게 없는데 김 의원 측이 마치 이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는 주장입니다. 노벨 상금 8억 원하고 동교동 집을 기념관으로 남기셨거든요. 어머니가 김대중 재단 거기에 이제 기부하시는 걸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셋이가 같이 다 거기에 동의하고 사인트 서명을 했습니다. 유언장 내용 자체엔 동교동 자택 소유권을 누구에게로 둔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김 의원 측도 할 말은 많아 보입니다. 몰래 상금을 빼갔다는 주장에 대해선 유일한 법적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였다고 반박했고 몰래 인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희호 여사님이 돌아가심과 동시에 상속법리상 자동적으로 예금은 상속인에게 넘어오고 유언장에 동교동 자택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김 의원이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기에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도 김 의원 측은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을 놓고 이복 형제 두 사람의 상속 분쟁이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네팔 국적의 30대 남성이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에서 일자리를 잃고 노숙자 신세가 되자 강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택시기사와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고 택시기사는 자리를 박차고 쫓아갑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외국인 남성은 인상착의를 알아보 경찰에 의해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택시기사는 휴대전화를 되찾으러 쫓아갔다가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 국내 중소기업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공장이 문을 닫자 결국 직장을 잃고 노숙자 생활을 전전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은 아니었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 남성은 관련법에 따라 강제 출국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준강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대낮에 멀쩡히 길을 가던 여성이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한테서요. 우리나라 여성은 5명 중 1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김보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하차도 옆길로 한 남성이 걸어 내려오더니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놀란 여성이 도망가자 팔을 붙잡고 갑자기 여성을 껴안는 등 한동안 추행이 계속됩니다. 여성이 신고하자 남성은 유유히 현장을 떠났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이 지하보도 쪽으로 뛰어갑니다. 한 40대 남성이 지나가던 여성을 성추행하고 도망가자 경찰이 수색하는 모습입니다. 남성은 이 지하보도로 도주했는데 갑자기 입고 있던 상의까지 탈의하고 반대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경찰들이 왔다가 세 대나 왔더라고. 옷을 남의 앞에 갖다 벗어났더라. 남성은 여성이 저항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과 주민 탐문 등 수사 끝에 용의자를 특정했고 약 29시간 만에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 5명 중 1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성범죄가 너무 잦다는 점입니다. 이렇다 보니 남녀 모두 성범죄를 줄이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할 정도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유죄로 판단되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매일 벌어지는 성범죄. 여성들이 잠재적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고 한 이웃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고 벽돌까지 들어 위협한 40대가 입건됐습니다. 피해 남성 바로 옆에는 5살 된 어린 딸과 젖먹이 아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UV 한 대가 건물 입구를 떡하니 막고 있습니다. 출근이 급한 한 가정이 차주인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잠시 뒤 내려온 차주와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SUV 주인이 마주선 남성의 머리를 강하게 잡아채고 끌어내립니다. 주변에서 뜯어말리자 이번에는 벽돌을 집어 위협합니다. 차를 빼달라고 하는 주민에게 되려 욕을 하고 폭행까지 하는 장면입니다. 어린 놈만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서 또 차량을 부시겠다고 막 다가오셔가지고 머리 잡아 당기면서 막 흔들다가 벽돌을 들면서 이제. 주차 시비가 발생했던 장소입니다. 영상 속 남성이 이렇게 다른 차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주차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폭행은 피해 남성의 5살 된 딸과 젖먹이 아이를 안은 아내 앞에서 이뤄졌습니다. 아이가 처음부터 욕설, 제가 당하는 폭행, 그 모든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냈으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이게 머릿속에 남을 것 같고. 경찰은 해당 차주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다음 주에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빗길에서 아찔한 도주극을 벌인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차 안에서 문을 잠궈 유리창을 깨고 끌어냈는데 만취해 면허도 없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순찰차가 빗길을 뚫고 승용차를 추격합니다. 중간에서 또 다른 순찰차 한 대가 합류합니다. 경찰 추격을 피해 달아나는 승용차는 신호를 어기고 차선을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합니다. 길목을 막고 있던 순찰차에 가로막히자 틈을 비집고 빠져나가 또다시 달아납니다. 30분 동안 무려 10km를 달아난 운전자는 순찰차에 둘러싸이자 그제야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당시 순찰차에 포위된 운전자는 안에서 차 문을 걸어 잠그고 버텼습니다. 결국 경찰은 유리창을 깨고 남성을 끌어냈습니다. 잡고 보니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 면허도 없었습니다. 0.15 이상, 취소 수치 2배 이상. 위태위태하게 막 계속 난폭 운전하면서 가니까. 이 남성은 도주하다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무면허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데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한 유치원에서 100명의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증상을 보여 신장 투석까지 받고 있는데 유치원이 받은 처분은 과태료 50만 원이 전부입니다. 강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상은 지난 12일부터 나타났습니다. 원생 184명 중 100명이 발열과 설사 증세를 보였습니다. 입원 환자들은 장출혈성 대장균이 일으키는 용혈 요독성 증후군이 의심됐고 이 가운데 5명은 신장 기능이 망가져 투석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입원한 아이들이 지금 현재 21명 정도인데 그중에 좀 중증인 아이들이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 요독성 증후군은 덜 익힌 고기나 오염된 우유나 채소를 먹었을 때 걸리는 병입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이 유치원은 현재 문을 닫은 채 이달 30일까지 원생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아이들 갖는 걸 실전 중점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관할 보건소가 조사에 착수했을 땐 해당 유치원은 이미 당시 식재료를 버린 뒤였습니다. 유치원은 과태료 50만 원을 처분받았습니다. 서울에 애들이 투석을 하러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도 있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진짜 생사를 오가는 애들도 있는데 겨우 50만 원이라니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안산시 같은 구의 또 다른 유치원에선 원아와 교사 등 9명이 노로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지자체와 청소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 대표가 자신의 집을 증축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자기 딸 집 현관문 수리를 지시하고 개밥까지 주라고 했다네요.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시의 한 청소 용역업체입니다. 환경미화원 김충성 씨는 주 업무인 거리 청소보다 대표가 사는 집에서 일한 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잡초 같은 거나 뽑기라 했었고 아침 저녁으로 개 밥도 주고 똥도 치우고. 한 번은 대표의 딸이 사는 서울에도 갔다고 했습니다. 서울 가자길래 서울 갔더니 딸 집이더군요. 딸 집에 와서 문을 고치라고 해서 문을 고치고 왔습니다. 청소 용역업체 대표가 거주하는 4층짜리 건물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수년 동안 이 건물에서 온갖 잡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건물을 증축할 때가 있었는데 9명이서 교대로 근무 시간에 우리가 작업을 했고 때로는 우리가 주말에도 와서 업체 대표는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요청에 환경미화원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걸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좋은 이웃집 아저씨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리 감독 기관인 전주시는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심의위원회에서도 모두 삼성 측의 완성으로 끝났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오전 10시 반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4명은 검찰과 삼성 측이 제출한 10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30분가량 구두 진술까지 듣게 됩니다. 핵심 안건은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를 이끈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과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나서고 이 부회장 측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김기동, 이동열 변호사가 나서면서 전현직 특수통의 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심의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재판에 가서도 어렵다며 심의위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초긴장 속에 수사심의위 결과에 촉각을 세우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 그룹 총수가 재판에 넘겨진다면 수년간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외부 전문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 임기 중 처음으로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합니다. 참전용사 유해 봉환 행사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무엇보다 남북관계 악화 속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중락 기자. 네, 청와대 준축환입니다. 올해 6.25 전쟁 70주년 행사는 이례적으로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 잠시 후 저녁 8시 20분부터 서울공항 경납구에서 열리는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합니다. 청와대는 6.25 행사 최초로 일몰 이후에 개최되는 이유는 높은 기온 때문에 고령층 참석자의 안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참전용사 유해 147구 봉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7인은 신원이 사전에 확인돼 유족들도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7인의 유해는 1950년에서 1951년 북한 장진호 지역 전투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돼 70년 만에 복귀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해는 북미 간 지난 25년간 추진해온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식별되어서 미국 내 보관 중이다가 한미 공동 노력으로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원 송환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참전했던 22개국 정상들의 영상 메시지도 준비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연설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어떤 대북 메시지가 나올까요? 네, 청와대는 앞서 전해드린 유해 발굴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통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유해 앞에서 연설할 예정인데 최근 악화되고 있는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문 대통령 우선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북한에도 이제는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 개발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 구체적인 대북 제안보다는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되는 올해 정전에서 종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남북 노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준축안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오늘 147구의 유해가 도착했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건 7구뿐입니다. 70년 동안 기다려 오빠의 유해를 마주하게 된 할머니는 그 오랜 기간 오빠를 찾기 위해 군번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만나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Be able to get the remains back of all those great heroes that we had from so many years ago. And he said, I will do that.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북한은 지난 2018년 유해 상자 55개를 미국에 송환했고 감식 결과 여기에는 카츄샤였던 고 김정용 일병이 포함됐습니다. 김민자 할머니는 대학 원서를 낸다며 집을 나섰다가 군인이 된 오빠를 이렇게 70년 만에 마주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에 왔어요. 그래서 중학교까지 다녔다고 주머니 뚜껑이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군번
출산은 111-3053 딱 있더라고요. 휴가차 집에 들른 오빠의 옷을 보고 70년 동안 부대 마크와 군번을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전장으로 나선 김정용 일병은 여동생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낸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하봉에서 편지가 왔는데 여기는 아주 춥고 달빛이 너무 차워서 더더욱 추운 것 같다. 어머니는 길 가다가 군인이가 군인들도 많은데 해필 네 오빠는 왜 그 군복 속에 없냐. 가족은 평생 동안 찾아다녔지만 김정용 일병은 군 입대 4개월 만에 가장 치열했던 장진호 전투에서 20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10년 전 김민자 할머니가 현충원에서 DNA를 등록하면서 그 마지막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과거에 보면 미군에 소속된 카투샤 분들이 신원확인된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예상한 대로 6.25 당시에 미군과 함께 싸웠던 카투샤 소속의 국군이다라고 이제 된 것이고, 국군 전사자 13만 3천여 명 중 발굴한 유해는 1만여 구 정도로 이 중에서도 DNA 검사로 가족품으로 돌아간 분은 149명 뿐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을 더 미룰 수 없다며 내일 남은 12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별도로 국회 안에서 일을 할 테니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3차 추경 심사가 시급한 만큼 더는 위원장 선출을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야당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책임 국회,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1대 7 배분을 존중하려 했지만 국회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일단 민주당 몫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한다는 방침입니다. 통합당 역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는 입장입니다. 열흘 만에 사찰 칩거를 끝내고 만장일치 재신임을 받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강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기 때문에 당신들 의사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다만 통합당은 현재 가동 중인 외교안보 특별위원회처럼 당내에서 별도로 추경안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여야가 진지하게 협의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쪽 본회의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여야의 대립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8명이 더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30명 이하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수도권에서 소모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고 있어서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가 각각 9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이 4명입니다. 사흘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수도권 소모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70대 남성이 최초 확진된 서울 역삼동 방문 판매 관련 소모임은 확진자가 총 7명으로 늘었습니다. 모임 참석자 중 일부는 역삼역 인근 카페와 음식점 등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접촉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어제까지 5명이 확진된 한강 자동차 동호회의 경우 모임이 있었던 지난 15일 이전에 증상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중 4명이 지난 8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나흘 뒤 최초 증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음식점이나 주점과 같은 장소에서의 더 소규모 모임으로 확인이 됐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감염이 발생했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일단 이렇게 추정을 하고. 당국은 확진자가 증상 발현 이후 열흘 이상 외부 활동을 한 만큼 조용한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촉자를 파악 중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또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경제 재개 이후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건데 10월까지 6만 명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12만 명이 숨졌는데 말이죠. 김희경 기자입니다.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6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점을 찍었던 지난 4월 기록보다도 높습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급증세가 뚜렷합니다. In my own hospital, we've seen, unfortunately, folks in their 20s, 30s, and 40s actually, have pretty bad outcomes and in some cases actually dying.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일찍 경제 재개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The fact that we did it so quickly and with so little thought and so little planning is that now we very likely will have to close again.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오는 10월까지 6만 명이 더 희생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10월 1일까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약 18만 명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악화하자 미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가 창궐한 뉴욕을 비롯해 뉴저지, 커네티컷주 등 북동부주들은 확산 지역에서 온 방문자들을 상대로 14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270만 명에 달하는 중국 베이징시는 사흘간의 단오절 연휴를 맞아 핵산 검사 범위를 늘리고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한편 공원 입장객 수도 정원의 3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코로나19 긴급사태 해제 후 전국 27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세계보건기구가 내다본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수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비대면 진료 허용 이거 하나로 갈까 합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죠? 네,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재외 국민에 한해서만 이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를 허가했습니다. 이 의료 수준의 낮은 지역의 교민, 유학생, 국외 파견 근로자 등이 서비스 대상이고 오는 3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화 또는 화상 전화를 통해서 국내 의사에게 의료 상담, 진료를 받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인하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진행됩니다. 꼭 코로나19와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연락을 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내용상으로 보면 어떤 진료든 가능해 보입니다. 이 환자 요청에 따라서 전자처방전 발급도 가능한데요. 국가별로 국내 처방전이 통하는 곳도 안 통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처방전으로 가족이나 지인이 국내에서 약을 대리 수령해서 국제 우편으로 붙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는 코로나로 인한 임시 허용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네, 이번 코로나 때 임시로 허가한 비대면 진료도 있었더라고요. 이것들 말고 또 포함된 게 있습니까? 네. 아직 시범 사업에 불과하기는 하지만은 원양 선박, 도서 벅지, 군부대, 교정시설 등 불가피하게 대면 치료가 어려운 곳들이 있잖아요. 이곳에 대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양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해 2천여 명에게 만여 건 이상의 의료 서비스가 지원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반대를 해온 겁니다. 이번에는 잡음이 없습니까? 사실 원격 의료는 아직도 민감한 주제입니다. 일각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정부와 여단에선 이런 반대를 의식해서인지 원격 진료와 비대면 진료는 엄연히 다르다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기존에 펼쳤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번 서비스 이름도 보시다시피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가 아니라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재외국민 서비스 허용이 결국 국내 원격 의료를 위한 디딤돌을 만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는 관련해서 오는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고요.
이 보건의료단체연합도 규탄 성명서를 즉각 내놨습니다. 예, 반대 측의 주장은 뭡니까? 일단 원격 진료 서비스는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 전화나 화상 전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환자 정보가 제한적이라서 이 추정 진단밖에는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대면 진료와는 애초에 서비스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이미 심화된 이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더 악화시킬 거라고 주장합니다. 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재외국민 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흔히 저희가 빅5라고 불리는 대형 병원이잖아요. 네네. 이 우리나라에서는 큰 병원을 선호하는 특성상 아주 가벼운 질환도 대형 병원 원격 치료로 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큰 병원으로 경증 환자까지 모두 쏠리면 만성 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 전달 체계가 결국 망가진다는 설명입니다. 만약에 원격 진료 체계가 이렇게 딱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원격 진료를 받는다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진료비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온라인이니까 좀 저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이 현재 코로나 시국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는 이 원격 진료가 대면 진료할 때랑 진료비가 동일합니다. 예. 하지만 이번 서비스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이잖아요. 네. 대상이 재외국민이기 때문에 진료비가 일반 대면 진료에 비해서 더 비쌉니다.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해 한 달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비급여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싼 거죠. 네. 하지만 산자부에 따르면 4개 병원이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따라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들이 잘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원격 진료 논쟁이 더 뜨거워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달 1일이면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겠다며 묶어놓은 20년 넘은 사유지가 공원에서 해제됩니다. 일명 공원 일몰제라는 제도에 따른 거죠. 20년간 시간을 준 셈인데 이 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공원 조성을 하겠다는 곳들이 있습니다. 보상비 문제도 그렇고 지금 시끄럽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8년 인천시가 공원으로 묶은 60만 제곱미터의 사유지입니다.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공원 조성을 미뤄왔던 곳입니다. 궁여지책으로 인천시는 토지주 등에게 전체 땅의 30%의 아파트를 짓게 하고 그 개발 이익으로 나머지 70% 땅에 공원을 만들게 하는 이른바 특례 사업을 추진했지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환경 파괴와 특혜 논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20년 넘게 마련하지 못한 36개 공원 조성비 5,100억 원 중 60%를 최근 2년 사이 확보했고 나머지도 2년 안에 확보 가능하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돈이 없어서 부득이 아파트 개발을 허용했다는 말과 앞뒤가 안 맞습니다. 특례 사업을 밀어붙인 사례는 또 있습니다. 천안 일봉산 일대 40만 제곱미터에서 진행하는 특례 사업에 비판이 많자 천안시는 이를 주민투표에 붙였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굉장히 활발하고 좋은 산이에요. 근데 이 산을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러나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특례 사업을 강행하게 돼 있어 요식행위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전국의 일몰제 대상 공원은 1,766곳, 면적은 서울시 전체의 절반인 363.6제곱킬로미터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여러 방법으로 이 중 84%는 공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이른 곳에선 여전히 돈이 없다는 이유로 특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일주일째. 강력한 규제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를 피해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경기 김포시 아파트값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호가가 1억 원씩 높게 올랐습니다. 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김포시 운양동의 아파트 단지. 지난 16일 4억 500만 원이던 실거래가는 6.17 대책 발표 이후 5억 원 턱 밑까지 올랐습니다. 일주일 새 7,500만 원 뛴 겁니다. 김포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투기 수요가 김포 곳곳을 옮겨다니며 매물을 싹쓸이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르니까 지금 마산동이나 구례동까지도 다 대표 사시는 분들이 글로 다 빠졌어요. 실제 3억 원대였던 김포 곳곳의 아파트 호가는 며칠 새 1억 원씩 올랐습니다. 이곳 김포시 아파트 값은 이번 주 1.88%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풍선 효과가 통계로 확인된 겁니다.
서울 강남권에선 규제 시행 직전 거래가 활발히 이뤄져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단지도 나왔지만 서울 전체의 상승률은 주춤해졌습니다. 강남 3구의 상승폭이 일주일 만에 반토막 난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률도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6%로 상승세가 다소 꺾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은 6.17 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팔 사람과 살 사람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5개구 전역에서 상승하며 지난해 7월부터 5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이 내수를 살린다며 대규모 세일 행사를 기획했는데 별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눈길을 끌만한 물건도 별로 없고 기존 세일과 별다른 점도 없었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하루 먼저 시작한 동행 세일 첫날. 최대 50%까지 할인한다는데 정작 매장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할인율은 높아도 눈길을 끌만한 상품이 많지 않다는 게 소비자들의 반응. 항상 보면 세일하는데 그 품목일 때가 많거든요. 정작 관심이 많은 가전제품 등은 기존 할인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전제품이 좀 쌀 줄 알고 믹서기 하나 사러 왔는데 전에 팔던 가격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샀어요. 세일에 참여하라는 정부의 독려를 거절할 순 없지만 업체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며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동행 세일 자체가 큰 효과는 없다고 하고 지금 어거지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당장 세일 첫 주말부터 의무 휴업을 해야 하는 대형마트에선 동행 세일 안내문조차 만들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정부 주도 행사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번 동행 세일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단순 모방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처럼 흥행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다 썰렁한 건 아닌 게 이 명품을 저렴하게 판다는 데에는 이 장맛비를 뚫고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렸습니다. 백화점 문을 열기도 전에 수백 명이 몰리더니 개장 1시간 만에 번호표도 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품 재고 면세품을 오프라인에서 처음 판매하기 시작한 백화점. 직접 보고 살 수 있다는 소식에 비가 오는데도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새벽 6시에 왔어요. 평소 때는 그 명품을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잖아요. 70% 정도 한다니까. 백화점 문을 열기 전부터 기다린 사람만 400여 명. 문을 연 지 1시간 만에 매장 측에서 준비한 번호표가 모두 동났습니다. 실내에 입장하자마자 매장으로 달려가는 오픈런까지 벌어지면서 개점 5시간 만에 하루 매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이요? 비싼 것 같은데 1시간 걸렸어요. 재고 면세품 판매를 시작한 또 다른 면세점 업체 인터넷 사이트에도 접속이 폭주하면서 오전 내내 먹통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썰렁한 동행 세일 현장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앞으로 8월 말부터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도 다른 국내 서비스처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되고 남은 구독 기간만큼 요금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약 30개국 중에 한국이 최초인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LLC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 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SK의 성적 부진으로 마음고생하던 염경엽 감독이 경기 중 쓰러져 긴급 후송됐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의식을 찾았지만 SK는 속절없이 8연패를 당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어제 경기 우천 취소로 7연패에서 한숨 돌린 SK는 오늘 더블헤더 1차전 1회부터 석점 홈런을 맞고 힘겹게 출발했습니다. 1회 말 곧바로 석점을 뽑아 반격하나 싶었지만 2회 초 다시 연속 안타로 3실점했습니다. 길었던 두산의 공격이 끝나는 순간 염경엽 SK 감독이 덕아웃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료진과 코치진이 재빨리 응급 조치를 취했지만 의식을 잃은 영 감독은 경직과 경련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모든 이의 걱정 속에 병원으로 후송된 영 감독은 다행히 의식을 찾아 응급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실려가는 감독의 모습을 망연자실 바라봤던 SK 선수들은 김강민의 홈런 등으로 석점을 뽑는 투혼을 발휘했지만 두산의 강타선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홈런 4방 포함 18안타를 두들겨 맞고 6대 14로 대패해 연패 숫자를 8경기로 늘렸습니다. 시즌 초반 10연패 수렁에 빠지기도 했던 SK는 또 한 번의 장기 연패로 3할도 안 되는 승률에 허덕이며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버팀목이던 염 감독마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SK 앞날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남해안과 제주에 내리는 비는 밤이면 모두 그치겠지만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경북 북부는 내일 새벽에, 중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앞으로 내릴 비는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며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치는 남부지방은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서울은 한낮에 26도가 예상되지만 남부지방은 광주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고 비가 내린 뒤라 습도까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밤사이에는 남부지방의 안개가 짙어지고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20도, 대전은 21도에서 출발하며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 불쾌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흐린 가운데 강릉은 한낮에 31도로 오늘보다 8도나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제주와 전남에서, 일요일부터는 다음 주 초까지 전국에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미국 각 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주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많이 나온 애리조나주에 다녀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민간인이 아니라서 그렇다네요. 미국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민간인과 대통령을 가리나 봅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